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미국이 3,500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뭐 전부 다 3,500달러를 현금으로 달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 3,500달러 중에서 이제 1,500달러는 마스가로 이제 갔단 말이죠. 이게 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2,000달러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할부로 쪼개서 이제 1년에 200달러 한도로 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서도 또 좋은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핵잠수함이죠.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온 핵잠 얘기가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일본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핵잠수함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같은 시기에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뉴욕타임스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 조건을 얻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을 정도로 이거는 한국만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봤을 때도 그리고 당사자인 미국이 봤을 때도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더 좋은 조건을 얻어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 정도니까 아무래도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이제 그 관세 협상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한국은 이제 상업적인 곳에 이제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연간 200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 그리고 200달러를 미리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듯이 분산 투자한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가 주도하기는 하는데 이제 한국 쪽에서 우리 측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한국 쪽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 측 주장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협의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이 일본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하고 협의를 했을 때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면은 이 돈은 이제 투자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또 갈 수가 있어서 이 200달러가 이제 10년 동안 투자되는 건데 이게 더 긴 기간 동안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트럼프가 임기가 있잖아요. 이 임기 기간 안에 이게 이제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고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면 트럼프 이후에 이제 또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더 축적할 수 있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돈을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우리의 의도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그러한 안정장치가 여러 군데 좀 마련이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본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투자 협약이 굉장히 좀 우리 쪽에 유리하게 좀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안정장치가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서 좀 손해를 덜 보는 어차피 이거 돈을 미국한테 뜯기는 거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원해서 일본이 원해서 뭐 다른 나라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뜯기는 상황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세이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뜯길까를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덜 뜯기는 쪽으로 좀 그러한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미국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일본은 이러한 부분에서 뭐 거의 이야기가 없이 바로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일본과 우리나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린 협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일본 여론의 반응이 터져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뭐 일본에서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협약이 이렇게 안 좋게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의 소수 좀 작은 언론, 진보 언론 쪽에서만 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진보 지식인들만 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좀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존 언론들, 그리고 일본의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언론들은 대부분 미일 협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이 부분을 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 타카이치 총리가 잘 해냈다라고 좀 어떻게 말할까? 그러니까 언론을 이용을 해서 일본 정부가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선전하듯이 뭐 그러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다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언론이 나오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또 자민당도 이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시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협약을 맺긴 했지만, 근데 이게 자민당이 또 한 거기 때문에 자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부터가 이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그 자민당을 좀 띄워주는 그런 언론들도 그대로 잘했다, 성공적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분위기이다 보니까 일본 언론도 그렇고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타카이치 총리가 뭐 잘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굉장히 잘했다, 뭐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타카이치 총리니까, 믿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라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 속에서 그 결과도 좋았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협상을 두 나라 외교력의 차이로 평가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크죠. 누가 봐도 한국과 일본은 외교력의 차이 굉장히 크게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물 쪽만 보더라도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본이 준비한 선물을 본다면은 그 고 아베 전 총리가 사용하던 골프채, 그리고 뭐 그 금 도박이 된 골프공, 그리고 뭐 일본 골퍼의 사인이 들어간 골프 가방, 그리고 재팬 어게인인가 라고 쓰여진 모자. 이게 재패니즈 백이군요. 이거 모자가, 이 재패니즈 백도 되게 좀 안 어울려요. 미국한테 재패니즈 백, 이거 뭐 이제 트럼프가 뭐 말하는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재패니즈 백이라는 그 문구를 넣어서 뭐 모자를 선물했다고 그러는데, 이 모자를 준 것도 좀 그렇고 좀 빈약하잖아요, 선물 자체가. 그리고 재패니즈 백이 다르게 본다면은 좀 다른 쪽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진주만을 떠올릴 수도 있는 그러한 문구인데, 이러한 걸 줬다는 거는 그만큼 일본의 외교가 좀 섬세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그 골프채를 선물해 줬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일본의 외교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베로 시작해서 아베로 끝난 그러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일본 그 타카이치 사나이가 꾸린 그 타카이치 사나이의 그 내각을 보면은 전에 아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테이블에도 이제 아베 측 사람들이 쭉 앉게 된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트럼프를 의식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베 중심으로 꾸린 거죠. 그 타카이치 사나에가 새롭게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이야기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총리가 한 발 뒤에 물러서 있고 그 전에 총리였던 아베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아베 중심으로 외교를 펼친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형태 자체도 굉장히 좀 외교력에 있어서 좀 뭔가 이상한, 좀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러한 형태의 외교를 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에서 준 선물을 볼까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달라, 노벨 평화상 달라라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트럼프한테 훈장을 줬습니다. 이거 노벨상 대신 우리가 주는 겁니다. 라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트럼프한테 왕관을 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이거 봤을 때, 우와, 제대로 선물을 줬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왕관을 받는 순간, 이거 바로 비행기에 실어라. 이거 짐칸에 실지 말고 바로 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봤을 때 굉장히 흡족해 했고, 이런 거 봤을 때 좀 외교력의 차이죠. 어떻게 이 사람을, 트럼프를 좀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한국은 정말 제대로 공략을 한 거고, 일본은 죽은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외교를 펼친 건데, 그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뭐 친분이 있다,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죠. 베스트 프렌드다, 뭐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봤을 때 정말 동등한 위치에서의 친구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저자세 외교로 정말 벙커에서 굴러 떨어지고 막 골프 카트 운전해주고 막 억지 웃음 지으면서 정말 저자세 외교,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한 아베를 끄집어내서 외교를 펼쳤거든요. 근데 이러한 아베가 동등한 위치에서 트럼프와 친구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아베를 밑에 놓고 보는, 뭐 어떻게 보면 시다바리 뭐 이러한 그러한 느낌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아베를 끄집어내 가지고 외교를 펼쳤다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완벽하게 트럼프를 공략을 제대로 한 그런 외교를 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한국이 트럼프한테 준 왕관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이 그 노킹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왕관을 주냐 그러면서 우리 한국한테 좀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건 미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뽑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행동을 벌인 건데, 이건 잘못된 거죠.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한국을 배워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를 배워라. 우리 한국 민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까? 손에 촛불을 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말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한테 한국을 비판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알고, 그리고 한국을 배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한국의 협상 방식은 앞으로 어떤 외교적 의미를 갖게 되었나요? 이건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뭐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칭찬을 했죠. 한국의 협상단은 굉장히 터프하다.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면서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제 협상이 있을 때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결정은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아무래도 이번 에이펙에서 가장 큰 이슈의 중심은 핵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승인에 대해서 놀라고 가장 논란이 되고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 방위성 간부가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한층 더 핵잠수함 도입을 향한 기운이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펑클색자 코이즈미도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빠르게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핵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본에는 그 예전에 좀 그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핵을 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2방이나 맞았잖아요. 또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에서 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제도적인 부분, 법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일본은 좀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타 국가가 일본을 공격할 그러한 조짐이 보이면은 일본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적기지 공격 능력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이제는 일본 주변국이 공격받을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면은 일본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고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3원칙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방위 장비를 뭐 말이 좋아 이전이지 수출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2023년 필리핀에 레이더를 수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군사 장비를 수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긴 하지만 인명살상용 무기를 이제 수출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일본은 무기 수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적기지 타격 능력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핵잠수함이 정말 필요한데, 이번에 한국이 핵잠을 가지게 됐으니까 일본 쪽에서 이번에 정말 좀 빠르게 이러한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어떤 시각에서 분석했나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리가 났죠. 한국이 핵잠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일본도 갖고 싶었는데 자기들은 지금 못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약 46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타로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플루토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건 너무 아깝다, 이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 뜻은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일본 자민당은 핵무기에 대한 그러한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핵잠수함에 대한 그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핵잠을 가지게 된 거, 그리고 일본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어떻게 딱 들어맞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자민당이 그 타카이치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공명당이 연립하던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고 일본 유신회가 이제 다시 연립하게 됐잖아요. 이제 공명당 같은 경우는 타카이치가 총리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연립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연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명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지지 세력이 창가학회라고 종교 세력이 있는데, 창가학회가 아무래도 종교 단체다 보니까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타카이치는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해서 공명당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카이치한테 좀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낸 거죠. 근데 이게 그 창가학회의 좀 뒷사정이 좀 있습니다. 창가학회 같은 경우는 그 창가학회의 신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신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하고 거리가 먼 타카이치 총리가 있는 자민당과 연정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창가학회가 좀 타격을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평화를 중시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인데 평화하고 거리가 먼 타카이치하고 연정을 해? 그렇다면은 종교 단체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명당이 떨어져 나간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연정을 한 게 하필이면 또 일본 유신회예요.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구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입니다. 일본 유신회는
개헌을 굉장히 주장을 하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타카이치도 개헌론자예요. 개헌파입니다. 여기서 개헌은 일본의 그 헌법 구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화헌법을 수정해야 된다. 일본은 군대를 보유해야 된다. 그 헌법에 군대라는 이름을 넣어야 된다.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라는 이름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 타카이치하고 일본 유신회가 만났단 말이죠.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핵잠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 타카이치와 유신회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빠른,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타카이치 총리하고 유신회가 연정을 할 때 연정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 내용 안에 그 개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개헌에 대한 그 기구를 2025년 안에 설치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라는 거는 올해 안에 그 개헌에 대한 기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그 개헌이 아무래도 일본에는 핵무기 3원칙이라고 있거든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도입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핵무기 3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개헌이 이제 핵무기 3원칙을 폐기하는 쪽으로 먼저 우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그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약에 일본이 이걸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헌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가 타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이 이시바 총리 때의 지지율입니다. 파란색 라인이 이시바 지지율입니다. 30%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타카이치가 총리가 되니까 82%입니다. 지금 현재 82%. 이거는 일본 역대 총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러한 지지율입니다. 이만큼 지지율이 높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어떠냐라는 부분에서 방위비 증액 지지한다 라고 답한 사람이 56%나 됩니다. 절반이 넘어갑니다. 이 방위비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키시다가 총리가 되면서 이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카이치 총리가 그 트럼프를 만나면서 이 GDP의 2%까지 올리는 거를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돈을 어디서 이제 구하느냐가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일본인들, 일본 국민들을 쥐어 짜가지고 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이번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높게 평가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 83%나 됩니다. 그러니까 타카이치 총리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높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높고, 그리고 타카이치 총리가 벌인 외교도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높습니다. 그만큼 타카이치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만약에 개헌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개헌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타카이치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다 보니까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고 이제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중의원 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민당이 여당인데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하고 다시 투표를 한다? 그렇다면은 자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중의원 해산을 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서 자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개헌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일본이
그 비핵 3원칙에 대해서도 폐기할 부분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 핵잠수함을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중일 그 정상회담에서 타카이치 총리가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홍콩, 신장 위구르, 그러니까 중국한테 민감한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일본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에게 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가 있다. 좀 이러한 부분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중국과 각을 세우는 그러한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방위비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개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용을 하는 나라가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굉장히 좀 크게 보도를 했고 강하게 비판을 했죠. 좀 이러한 것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서 좀 이러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개헌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으로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 그리고 이번에 핵잠수함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이러한 부분 각을 세워서 좀 군사적인 부분에서 좀 빠르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러한 행동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일본이 핵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란이 한일 양국의 안보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펜스, 방어라고 볼 수 있겠죠.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뭐 어디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에 북한이 있고 그리고 옆에 중국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어떤 도발 뭐 어떤 공격 이러한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격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기지 타격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이제 적국으로 잠수함을 보내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핵잠수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잠수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일본은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용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일본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군국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미 이제 뭐 거의 구구가 돼버렸고 그리고 일본 정치 그리고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편향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일본은 좀 이러한 부분을 좀 군국주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방어, 일본은 공격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화, 일본은 전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예를 든다면은 일본 중학교의 체육에서 무도 과목이 있는데 그 무도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무도를 배우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뭐 검도를 배우거나 아니면 뭐 카라데 아니면 뭐 유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2021년도인가 몇 년 전쯤에 이 무도 과목에 총검술이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에 교련이 있었잖아요. 제가 교련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련을 받은 세대입니다. 정말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고무로 된 총 들고 제식 훈련하고 총검술 배우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21세기에 일본 중학생들에게 총검술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검술은 일본이 패전 이후에 미국 점령군이 이거는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총검술이 사라졌는데 이걸 21세기에 중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이 전체적으로 군국주의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타카이치 총리가 주장하는 그 개헌, 그리고 일본 유신회 연정을 맺고 있는 일본 유신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헌, 이게 군국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까지도 일본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개헌을 하는 쪽으로 미국까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일본은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동북아 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다른 나라들도 뭐 군비에 대해서 경쟁이 좀 일어나겠죠. 뭐 북한, 뭐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래저래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그 군사적인 부분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일본의 움직임을 좀 잘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카치 총리 같은 경우는 개헌파입니다. 그리고 자민당과 지금 그 연정을 맺고 있는 당이 일본 유신회, 그리고 일본 유신회가 가장 밀고 있는 게 개헌입니다. 그 개헌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일본 정치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